자, 저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에 근무하는 강진형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좀 해야 될 텐데, 오늘 주제는 정밀의료를 폐암 치료에 적용할 때 우리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정밀의료 하면 아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조금 생소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의학, 의료와 어떤 부분이 좀 다르고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전통의학 또는 과거의 기존의 의학이라는 것은 주로 항암화학 치료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항암제를 쓰게 될 경우에는 전체적인 큰 질환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에 효과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죠. 많은 환자군들을 하나의 치료법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여기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이 효과가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그런저런 효과가 별로 없는 사람도 있고, 또 부작용이 또 심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환자를 쉽게 얘기해서 속아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기 때문에 여기 영어로 표현했지만 one size fit all, 하나의 사이즈로서 다 옷을 입히는 꼴이 되니까 안 맞는 사람도 생기고 너무 잘 맞는 사람도 생기고 삐죽삐죽 튀어나오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이런 치료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프리시즌 메디신, 정밀 의료라는 것은 기존에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텀은 아니고요. 이 오바마 대통령이 주창하면서 생겨나게 된 터미놀로지만, 그 전에는 어떤 말로 비슷한이 있었냐면 개별 치료, 개인별 치료, 맞춤형 치료 이런 거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백화점에 가면 어떻습니까? 기성복이 있어서 사입고 골라서 입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춤을 고집하는 집도 있잖아요. 거기 가면 조금 더 돈을 들이고 내 사이즈를 치수를 재서 거기에 맞는 옷을 입고,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맞춘 집도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맞춤형 양복집이 많았어요. 지금보다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거를 고집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집들이 있는 거죠. 그거나 마찬가지로 정밀 의료는 좀 더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 환자한테 맞는 치료를 전달해주는 의료수단, 이렇게 또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다 보시다시피 환자들이 있으면 환자는 그 환자에서 얻어진 여러 가지 가건물들, 샘플들을 모아지게 됩니다. 혈액도 있겠죠, 침도 있겠죠, 소변도 있겠죠, 종양 조직도 있겠죠, 암 환자들이니까. 이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 방법에 있어서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분석 결과들을 다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얻어진 샘플들을 다양한 진단 방법을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데이터의 용량이 많아져요. 더더욱이나 우리 몸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의 숫자만 해도 어마어마하겠죠. 자연스럽게 빅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빅데이터를 다 자기 거지만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가공하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누가, 나중에 얘기할지 모르지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또는 바이오 인포메틱스가, 생물정보학자가 그것을 다 분석해서 우리 의사들한테는 A4 용지 하나 정도로 나와서 요약이 돼야죠. 그걸 환자한테 다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의사는 그러한 분석한 내용과 영상검사와 병리학적 자료, 그 다음에 EMR, 전산 정보에 적혀져 있는 환자의 기록지를 다 종합해서
치료에 대한 방법을 환자하고 논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진료실에서 예상되는 상황들이죠. 점점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더 훌륭한 방법으로 요새 뭐 나온 거죠? 책 GPT? 네. 아마 책 GPT 같은 그러한 분석 툴이 또는 여러 가지 활용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데이터들을 두 가지가 나옵니다. 결국은 빅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두 번째는 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AI나 딥러닝 두 가지가 결국은 앞으로 정밀의료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수님들이 정밀의료 하면 그동안 아마 유튜브나 뭐 저도 많이 봤습니다만 NGS야, 유전체 분석이야. 유전체 분석은 이제는 nothing new. 하나도 새로운 게 아니에요. Everybody know that. 아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처음에는 특별했지만 as time goes by, 시간이 가면서 보편화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값이 싸지는 거예요. 빨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밀의료의 다음의 흐름은 데이터다. 데이터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승리가 되는 거예요. 유전체 분석하는 거 회사들 많잖아요. 어떻게 될까? 경쟁하잖아요. 경쟁하면 가격은 다운됩니다. 하나도 새로울 게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미래의 사람들이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뭐 얘기가 다 나왔지만 정밀의료라는 것은 정의가 무엇일까? 정밀의료는 환자의 임상정보, 전산 차트에 존재하는 정보, 그 다음에 CT, MRI, 본 스캔, PET, CT 스캔 이런 것 같은 영상 정보,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이라는 유전체 분석, 그것을 종양에서 하든 혈액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유전체 정보, 그 다음에 생활 환경 스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바일 폰에 있는 오늘 걸음 몇 걸음 했습니까? 그 다음에 혈압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라이프스타일 인포메이션, 생활 정보들을 종합 분석해서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고 예방과 치료를 그 환자에게 최적화된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밀의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정밀의료라는 것은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밀의료를 얘기를 하려고 보면 언제부터 올라가야 되느냐? 네이처라는 유명한 의학 잡지에 왓슨과 클릭이라는 대학원생들이 논문을 내는 것이 1960년입니다. 그래서 DNA는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유전체학 또는 유전학이 시작이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 DNA를 염기서열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1970년도에 개발되고 또 하나의 변화라고 할까요? 또 하나의 변화는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그러면 한 사람의 인간에 있어서 유전체는 몇 개나 존재하고 어떤 염기서열 분석인지를 알 수 있는 알아보자라는 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의 주도하에 휴먼 게놈 프로젝트라는 게 진행이 됩니다. 저는 사실은 세컨드 리볼루션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10여 년에 걸쳐서 한 사람의 인간의 유전 정보를 해독하게 됩니다. 10년 정도가 걸쳐서. 지금은 저의 유전 정보는 몇 시간 안에 분석이다. 그러니까 그 15년, 20년 사이에 그만큼 단축이 됐고. 그다음에 그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했지만 이제는 기계 하나로 아까 했다시피 범용화, generalizability,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분석 방법들이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하면 1970년대 개발된 DNA 분석, 생어 시퀀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방법들을 뛰어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지? 뭐 이러면서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일루미나나 서머피셔 같은 회사들이 유전체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기계를 개발하는 거죠. 결국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정밀의료보다는 사이언스가 어떻게 비즈니스로 가느냐는 것이죠. 비즈니스라기보다는 사이언스가 어떻게 임상의 환자 치료에 적용되어 가느냐를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분석 방법, 그다음에 표적 치료제가 2000년대 초반에 나옵니다. 아마 혈액암에서는 글리백이 1990년대 말에 아마 개발되어서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에서 첫 사용이 된 것이 표적 치료제 시초라고 생각하면 2000년대 초반에 비소세포 폐암에서 애스트라제네카에서 게피티닙이라는 약을 처음에 개발해서 환자한테 하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때만 하더라도 폐암을 일으키는 유전자 변이 중에 EGFR이라는 변이를 표적하는 치료제는 알았는데 EGFR이라는 유전자 중에서 특정 부위에 변이가 있을 때만 반응한다는 걸 몰랐어요. 약이 개발되고 난 다음에 정말 스페시픽한 타겟 사이트는 5년 후인 2005년에 뉴잉글랜드 저널 메디신과 사이언스 페이퍼에서 EGFR 유전자 변이 중에 세포막 아래쪽에 있는 세포질 내에 있는 타이로신 인산화를 일으키는 그 부분에 변이가 있는 환자에만 잘 듣습니다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정밀의학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약이 개발되고 정말 진정한 타겟은 5, 6년 후에 확인이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지금은 보편적으로 PCR이라는 검사를 통해서 EGFR 유전자 변이가 있어요. 이래서 쓰세요. 아파트니 쓰세요. 태그리서 쓰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시간이 됐잖아요. 모든 거는 처음에 가는 사람이 힘들다. 눈 온 다음에 등산 아무도 발자국 안 찍힌데 한번 가보셨어요? 위험합니다. 그렇죠? 뭐가 빠졌는지 진흙구덩이 빠진지 모르잖아요. 그만큼 처음 가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뒤따라가는 사람은 그 발자국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래야 낭떠러지 안 떨어지잖아요. 후발주자는 쉽습니다. 그러면 신약을 개발하는 것도 선발주자는 그만큼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격이 비쌉니다. 후발주자가 오면 가격은 차츰차츰 싸집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돈을 번 회사가 MSD의 펜브로리주맙이라는 면역항암제. 이제 이 표적 치료제가 나오면서 처음에는 열광을 했죠. 야, 폐암은 이제 끝났어. 근데 말이에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폐암의 모든 환자가 EGFR 변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한 20%에서 25%. 그것도 이 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빈도가 높고 유럽이나 미국 환자들은 10% 내외예요. 왜 이런 지역적인 차이가 있는지 잘 설명하고 있지 못합니다. 현재.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표적 항암제는 표적이 있는 환자에서만 효과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하다가 이게 모든 환자에 듣는 것도 아니지. 조금은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두 번째는 치료를 해봤더니 기존의 항암 치료보다는 부작용은 조금 틀리고 다른데 이것도 완치 않은 약이 아니네. 시간이 가면서 치료에 대한 내성이 생기게 되고 결국 치료에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치료에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가졌던 환상이 드림이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연구자와 의사들이 실망하던 차에 2015년도에 미국 암학회에서 펜브로리주맙이라는 약제가 처음으로 임상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새로운 건데? 이건 뭐지? 기존의 표적치료제하고는 또 다른 면역항암제가 나옵니다. 이 면역항암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환자에서 면역 기능을 부여해주는 사이토카인 또는 인터페론, 인터루킨2 같은 면역 물질을 직접 넣어주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1985년도에 이런 치료법들이 조금은 효과가 있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악성 흑색종과 신장암에서는 효과가 있다. 근데 왜 그 치료들이 큰 각광을 못 받느냐?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몸속에 있는 암 환자들의 몸속에 있는 면역 기능을 이용해서 암을 멸살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그러던 차에 노벨상을 받은 일본과 미국의 연구자들이 발견을 합니다. PD-1과 PD-L1이 두 개가 암세포와 T세포 사이에 밀당을 하면서 이것이 암세포가 힘이 커지면 진행을 하게 되고 T면역세포가 힘을 발휘하게 되면 암이 줄어들고 이런 상황을. 근데 이게 어떤 시점에는 막 암 주변에 T세포들이 막 몰려 있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성에 포위가 됐으면 리니지 게임 하는 거 좋아하시나? 다른 거 모르겠지만 이 게임을 보면 공성전을 한다고 해요. 이게 포위가 돼 있고 주변에 암세포가 포위가 돼 있는데 주변에 T세포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서로 움직이질 않아. 왜? 안에서는 막 밀어내려고 하고 방어를 하고 바깥에서는 공격을 하는데 이 공성전을 하다가 바깥에 있는 군사들이 지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오래가면 지치겠죠. 그렇죠?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죠. 왜냐하면 물도 뿌리고 유황도 뿌리고 돈도 던지고 해서 성벽을 못 올라오게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T세포도 많이 모여들어서 암세포를 공격하다 보면 지치는 거예요. 내가 왜 지친다는 얘기를 강조하느냐? 영어로 exhausted T-cell이라고 그대로 얘기하고 있거든. 처음에 그 영어 단어를 이해를 못해. 왜 그러지? 잠자다 일어났나? 뭐 저기 마라톤을 뛰었나? 이유가 있는 거예요. T세포가 T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다가 에너자이저가 떨어지면 exhausted, 지친 T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는 많았지 별 볼 일 없는 애들만 모여있더라는 거죠. 그 사이에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게 PD-1과 PD-L1이더라. 그래서 이 지쳐있는 T세포를 PD-L1이라는 또는 PD-1을 이니비션, 억제해주면 다시 T세포가 리비거라이제이션. 리거라이제이션이 뭔지 아시죠? 다시 생기를 찾아나가는 거예요. 저 영어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영어를 그대로 단어를 생각하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한 100번 생각해보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그런 굉장히 생소한 메커니즘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 T세포와 암세포 사이에 밀당을 하고 있던 이 라이겐드와 리셉터를 효과적으로 차단해주면 T세포가 다시 활성을 가져서 암세포에서 자기의 면역 기능을 이용해서 T세포를 죽일 수 있구나. 그래서 만들어진 약이 페므로리즈막입니다. 어때요? 쉽죠? 그렇게 해서 또 하나의 표적을 가진 면역항암제가 개발이 되고 이제는 FDA 허가를 받은 면역항암제가 5개, 6개 이렇게. 그리고 그 면역항암제는 대상질환이 악성 흑색종 또는 폐암 처음에 개발된 거지만 20개, 30개로 확산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대박이죠. 그래서 MSD는 연간 매출액이 최고 1위가 됩니다. 등산으로 가면 남이 안 밟았던 눈길을 새벽길에 가는 사람은 외롭고 위험하지만 가장 처음에 정상을 올랐다는 쾌감을 가지게 됩니다. 똑같이. 자, 그러면 정밀의료의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 보시면 환자에게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치료 효과를 더 올리고 효과라는 것은 반응뿐만 아니라 환자를 더 오래 살게 하는 것이죠. 이제 면역치료제가 나온 이후에 앞으로 조금 더 있으면 5년, 7년, 8년 생존율이 나올 겁니다. 효과가 있는 환자들은 장기 생존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면역항암제가 표적치료제하고 다른 차이점입니다. 완치라는 얘기는 아직 안 드렸습니다. 많은 장기 생존으로 간다. 아까 표적치료제는 시간이 가면 결국은 내성이 생겨서 재발을 하고 치료에 실패하게 되면 그 다음 약을 쓰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면역항암제는 표적치료제만큼 다 반응률이 높지는 않지만 일단 반응을 하게 되면 긴 생존기간, 우리 전문가들은 롱테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생존 곡선이 길게 떨어지지 않고 길게 간다는 의미에서 롱테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생존기간을 통해서 개발된 지가 한 2015년, 17년이니까 지금 한 5, 6년, 7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7년, 8년, 10년 환자 생존율이 나오겠죠. 마치 유방암처럼 돼가는. 폐암의 4기 폐암 환자에서 과연 상상했던 일일까요?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가 어려웠던 일. 그 다음에 또 질병의 예방과 예측, 관리 개선, 그 다음에 값비싼 치료의 지연 방지를 통한 보건의료자원,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입원비가 감소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저의 종양내과의 30년 기간은 임상시험을 해왔습니다. 왜 임상시험이 중요하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제도권 하에서, 제도권이라는 것은 보험급여라고 이야기를 하죠. 건강보험급여에서 우리가 급여를 해주는 약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미 앞서간 많은 암 환자들이 남기고 간 유산이에요. 그렇죠? 대상 환자가 암 환자니까. 그 환자들이 확증적 임상시험, 3상 연구를 통해서 기존의 표준 치료보다 더 우월했을 때 그 내용을 논문으로 나오고, 또 그것이 정말 환자들한테 급여를 해줄 수 있는 가치가 있는지 가치 평가를 통해서 급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특정 환자군들에서 임상시험이 이루어진 그 시점과 급여가 되는,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급여가 늦은 나라에서는 최소한 3년에서 5년의 기간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이 암 환자라면 과연 그 치료보다 더 좋은 치료가 있다면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인터넷이나 매스미디어에서는 훨씬 더 빨리 그런 정보들이 들어오는데, 사람은 누구나 셀프 에러건트합니다. 자기가 중심입니다. 남 먼저 살리고 자기가 뒤에 죽겠다는 사람은 없잖아요. 뭐 스님이나 스님도 안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종양내과 의사가 해야 되는 일은 기존의 제도권에 있는 치료보다도 더 효과적일 수 있는 약을, 환자가 적당한 환자라면 임상시험에 참여케 해서 그 약의 액세스, 약을 투여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종양내과 의사의 본분이고 도리이고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해왔었지요. 별로 빛은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임상시험 효율화에 따른 비용 절감이나 또는 윤리적인 임상시험, 이런 것을 통해서 신약 개발도 가능하게 되었다. 제가 봐서는 정밀의료가 우리한테 주는 것은 훨씬 더 빨리 진행되는 임상시험에 환자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잠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밀의료는 그러면 개인별 맞춤 의료인가? 정밀의료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개인별 맞춤 의료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무엇이 좀 다르고 무엇이 같을까? 비슷하게 혼동해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맞춤 의료라는 것은 그냥 유전적인 정보와 임상 정보를 두 가지를 맞대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진료실에서는 어떤 진료가 이루어질까? 감히 제가 상상을 해볼 텐데, 진료실이 있다면 진료실에는 이런 커다란 패널들이 한 서너 개가 있어서, 한쪽은 유전자 정보, 한쪽은 영상 정보, 한쪽은 병리 정보, 쫙 환자 중간에 딱 의사와 마주서서 이러한 정보들을 쭉
화면으로 보면서 환자에게 설명하는 시간이 분명히 올 걸로 저는 예상치 않습니다. 제 진료실을 그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조금 예지 촉이 있는 것 같아요. 신기가 있어서 한번 신기를 부리다가 무당한테 야단 맞은 적은 있는데 함부로. 일단은 그러한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simplify 할 수 있냐, 단순화할 수 있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애플의 핸드폰 어떻습니까? 저는 갤럭시를 안 써서 죄송합니다만 애국자는. 여기 수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칩에. 얼마나 복잡한 회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에서 보이는 건 굉장히 단순합니다. 슬라이딩해서 넘어가고 뭐 이런 거는 다 인문학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런 이슈 때문에 분명히 정밀의료도 그 수많은 유전자 정보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시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진료실에서 분명히 생성될 것이다. 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춤의료와 정밀의료의 차이는 임상정보와 유전체 정보라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영상정보, 이제는 디지털 패솔로지라고 해서 현미경으로 병리 진료를 하지 않습니다. 현미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화상이 좋은 레졸루션, 해상력이 좋은 이런 큰 판에 병리 선생님들이 이걸 보고 진단을 합니다. 멋있지 않아요? 현미경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물어봤죠. 병리과 교수님한테. 그 현미경으로 봐야지 멋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로빈 훅이 딱 나와서 하듯이 처음에 그 현미경 그게 아니고 이제는 현미경에서 보는 것처럼 해상도가 높을 수 있으면 진단하는데 문제가 없다. 두 번째, 아카이빙이 가능하다.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 그 슬라이드를 병리교실에서는 그 도서관 같은 데다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많아지면 저 창고 가서 해야 되니까 그 찾는 것만 해도 찾을 사람이 없어요. 시간당 인건비가 비싸요. 누가 찾아? 안 됩니다. 아카이빙에 가서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다. 세 번째 이유는 원거리에 있는 병리과 선생님들하고 디스커션을 통해서 진단이 어려운 것은 디스커션을 통해서 진단을 더 내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니까 디지털 패솔로지도 또 다른 그 정밀의료의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했던 라이프 사이클 인포메이션, 모바일 폰으로 올라오는 활력 징후나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다 인터밍글, 합쳐졌을 때 통합적으로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정밀의료다. 이것이 맞춤의료하고 좀 차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이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구글에서 정밀의료가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일까라고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진 부분을 제가 주제어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정밀의료와 약물 유전체학은 어떻게 틀린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약물 유전체학은 정밀의료의 일부분인데요. 약물 유전체학은 정밀의료보다 이 터미놀로지는 먼저 나왔습니다. Once upon a time 제가 젊은 종양내과 전문의였을 때 AACL이라는 미국 암 연구 학회에 갔을 때 온통 흥분했었던 내용입니다. 야, 약물 유전체가 하면 부작용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죠. 이건 뭐냐면 우리 몸에 항암제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항암제를 바깥으로 대사를 시켜서 씻어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항암제 때문에 살아남겠어요? 항암제가 들어오면 간에서 또는 여러 기관에 존재하는 대사 효소들이 반응을 해서 씻어내야 됩니다. 왜? 항암제는 독성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기능을 대부분 간에서 담당하는데 대사하는 효소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 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DNA의 구조에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염기 다형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DNA의 염기 서열이 조금씩 틀려요. 이렇게 되면 단백질로 변했을 때, 효소는 단백질이니까 변했을 때 효소, 단백질의 액티비티, 활성도가 조금씩 틀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항암제를 대사하는 속도나 능력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대사를 늦게 하거나 오랫동안 남기게 되면 부작용이 더 생기고, 빨리 하면 부작용이 없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죠. 술 많이 먹어서 대사를 잘 시키는 사람은 어때요? 많이 먹어도 끄떡없잖아요. 대사 못 시키는 사람은 길에서 오지게 토하고 미식거리잖아요. 얼굴이 벌개지고 똑같습니다. 그거는 다 개인적으로 알코올을 대사하는 효소의 염기 다형성 때문에 대사 효소의 활성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항암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러한 DNA 염기 서열 대사 효소를 알게 됨으로 해서 너는 rapid metabolizer, 빨리 대사하는 사람이야. 너는 slow metabolizer, 너는 부작용이 많을 것 같아를 미리 예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약물 유전체 학이다. 그것도 역시 부작용을 미리 prediction 할 수,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정밀의료의 일부분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 약물 유전체학은 약물학과 유전체학의 합성어가 되는 것이죠. 여기 그림에 있다시피 이렇게 약물 유전체학을 이용하면 효과나 독성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효과적인, 효율적인 치료를 할 수 있겠죠. 자, 요새 또 하나의 화두는 세포 치료가 있습니다. 킴리아가 있잖아요. 여러분, 노바티스에서 나온 카티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 제가 혈액감을 하는 사람이지만 림프 모구성 백혈병, 대개 6세에서 4세에서 12세 사이에 많이 발생하고 우리나라에서는 1년 신환율이 70에서 한 80명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 맞나 모르겠어요. 그런 암입니다. 이 유전자 치료는 그 이전에도 개발이 됐지만 FDA 허가를 받아서 실제 환자들한테 투여되고 각광을 받고 있는 건 킴리아 이후에 이제 세포 치료학인데, 그러면 정밀의료와 세포 유전자 치료는 어떻게 다를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좀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세포 치료는 건강한 세포를 환자 몸에 직접, 세포가 약이 되는 겁니다. 조금 개념이 틀려지죠?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세포를 환자한테 줘? 이런 일은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건강한 세포를 환자 몸에 직접 주사 주입 또는 이식해서 병든 세포나 없는 세포를 대체하는 치료. 어떻게 되면 조혈모 세포 이식도 세포 치료에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포 치료의 최근의 종류는 CAR-T라는 세포가 있는데, 줄기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자 치료는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발현하는지, 그러니까 우리 몸에 유전자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만 DNA가 RNA가 되고 RNA가 단백질로 되는데, 그거를 전사와 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전자는 존재하되 유전자가 턴 오프, 불이 꺼지면 RNA로 안 가겠죠? RNA가 안 가면 단백질이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지죠. 그러면 단백질이 없는 상태에서 생체 기능이 이루어질까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가 존재하더라도 전사가 되지 않는, 턴 오프가 된 상태에서는 그 유전자의 기능은 nothing 이 되는 거죠. 물론 유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변이가 있어서 유전자의 염기서열이 탈락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다시 얘기해서 유전자의 구조적인 변화와 기능적인 변화를 두 가지를 다 함유하고 있다. 그 두 가지를 우리는 다 유전자 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인위적으로 기술이 너무 발달돼서 유전자가 발현할 수 있도록 조작을 만들거나 이걸 변화시키는 이러한 방법이 바로 유전자 치료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희귀질환 중에서는 어떤 유전자가 변이가 있어서 이 질환이 생깁니다 라고 알려져 있는 질환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진 에디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유전자를, 건강한 유전자로 교체해주면 질환이 치료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신기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카티는 제가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조금 얘기를 하면 조금 전에 FDA 허가를 받은 세포 기반의 유전자 치료제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 백혈병 환자에서 백혈구 성분을 분리 채집하고 이 중에서 T세포만 바깥에서 꺼내서, 그렇죠? 혈액에서 T세포만 꺼내서 T세포를 건강한 T세포, 그 다음에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레이더를 차서 상대방 암세포만 찾아가는 기능을 환자의 바깥에서 조작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T세포를 그리고 그 숫자를 늘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환자한테 주입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왕성한 혈기를 가진 그리고 암세포만 가서 백혈병 세포만 찾아가서 T세포가 역할을 해주는 그런 군인 T세포를 만든 이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카이메릭 항원 수용체 T세포를 조작해서 세포 표면을 이렇게 유도탄처럼 찾아가서 공격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 CAR-T 세포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T세포 이외에 NK세포라든지 최근에는 B세포까지도 이용해서 이렇게 유전자 조작을 해서 환자한테 넣어주는 치료법이 이미 미국에서 개발되고 있더라고요.